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있는 김명주 교수라고 합니다. 바른인공지능 연구센터장도 맡고 있고요. 최근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장도 겸해서 요즘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키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보안 이런 분야들을 운이 좋게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누게 될 주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하 융합 콜로퀴움의 이 대주제 가운데서 포스트 코로나 달라진 세상, 윤리적 인간 그리고 기술이라는 이제 그 대주제 아래서 특별히 제가 인간과 기술이 함께 안전하게 공생하기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공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공생이라는 거는 같이 살아가는 건데, 인간과 기술이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같이 살아가냐면, 이제 안전하게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술이 같이 살아가고, 기술이 인간을 돕죠. 기술이 인간을 도우면서 살아가는데 가끔씩 이 기술이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게 이제 제 전공이 정보보호 쪽인데 보안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기술을 잘못 사용해서 상대편이 볼 때 그 기술이 오히려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내지는 윤리적인 부분까지 통과를 해서 한번 안전하게 공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벌써 이제 4차라는 이야기는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기술들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1차 산업혁명은 주로 이제 전기기관, 와트에 의한 전기기관의 발명이 있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주로 에디슨이라는 사람으로 주로 대변이 되고 있는 전기가 있었습니다. 전기. 그다음 내지는 전기 내지는 나중에 이제 자동차에서 나오는 엔진 이런 기술들이 이 2차 산업혁명이었고요.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전기 때문에 사람의 힘 대신 동력을 만드는 기계가 나왔죠. 그래서 동력화 혁명이라고 하고요.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전기나 엔진이 여러 가지 자동화하는 기술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자동화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제 저희가 정보화 산업,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3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들은 밑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빨간 글씨가 나타나 있는 1980년도에 PC라는 게 나왔습니다. IBM PC. 그다음에 1995년도에 인터넷 상업화 원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디지털 정보화 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겪게 되는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대략 사람들이 구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최초의 스마트폰, 아이폰이 나왔던 2007년을 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2010년을 꼽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그 기술로 인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제목에서 나와 있는 사회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혁신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자 이제 2025년쯤 예상을 하는데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주행차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45년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5년쯤 지나면 AI가 인간의 컨트롤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그 특이점, 싱귤레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점에 도달하는 그런 순간이 올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시점은 이 가운데죠. 이 가운데입니다. 정보화 사회도 살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게 될 지능정보 사회도 살고 있고 그래서 디지털 정보화도 한편으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또 초연결 지능화 현상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의 대전환기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술들을 접하며 살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늘 논의하게 되는 이제 주로 배경이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IT와 CT, 정보기술, 그 다음에 통신기술이 주도가 돼서 사회를 바꿨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와서는 이제 더 성숙한 거죠. IT 기술이 점점 지능화됐고요. 이 지능화된 거의 가장 핵심이 인공지능입니다.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때문에 지능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통신기술이 점점점 전 세계를 연결하다 못해 연결의 연결을 더 거듭하는 초연결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뭐 5G 같은 이동통신도 있지만 또 인터넷과 같은 것도 있지만 사물인터넷이라는 IoT라고 불리는 사물인터넷, 모든 사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정보를 주고받는 현상이죠.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로봇 뭐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3차 산업혁명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으로 이렇게 사회가 전환되고 있는 요 과도기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사회가 바뀔 때 한꺼번에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딱 바뀌는 게 아니죠. 저희가 지금 1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2차, 3차, 4차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대략 연도를 따지면 1차 산업혁명은 약 1978년 정도 벌어졌는데 2차 산업혁명까지 약 10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00년. 그렇죠? 그런데 이제 2차 산업혁명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도 역시 한 100년 걸렸죠.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하는 4차 산업혁명까지는 100년이 아니라 지금 불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3차 산업혁명이 이 4차 산업혁명으로 접어드는 이 짧은 기간 안에 급속도로 사회가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동력화, 자동화, 디지털 정보화, 초연결 지능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그들 각각의 사회를 이전에는 이제 농경 사회에서 산업혁명에 의해서 산업화 사회, 그다음에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정보화 사회,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지능정보 사회 이렇게 벌어지는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보면은 그 사회에 전통적인 사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사회까지가 다 공존합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농경 사회가 많았고 일부에서 산업화 사회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농경 사회는 줄어들죠. 점차 줄어들고 동력화도 존재하긴 하지만 예전같이 않고요. 그다음에 자동화는 여전히 늘어나다가 또 포션에 있어서 좀 줄다가 지금 이제 디지털 정보가 늘고 있고 지능 정보화가 점점 앞서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게 2020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이 까만 부분들이 자꾸 위로 올라오죠. 네. 그래서 위로 올라오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사회적 대전환이 벌어지는데 오늘 논의가 되는 주제 중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포스트 코비드라고 정식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라는 올해 2020년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 대전환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시점들을 굉장히 앞당겼다.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이 예를 들면 정상적으로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5년 내지 10년 걸릴 거를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만에 다 앞당겼다. 그래프를 따지면 이게 급격히 위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부 시골에 가면 아직도 농경사회인 데가 있고 아직도 산업사회인 데가 있지만 또 정보사회와 지능정보사회가 더 급격히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벌어졌다. 이제 그래서 오늘 주제도 이거와 이제 연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코로나 시대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코로나가 진전이 되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비대면 사회, 언택트 사회라고 하는데 비대면 사회로 전환하는 촉진제 역할을 코로나가 했고요.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뭐 1년까지 아니지만 1년 가까이 돼가죠.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이 언택트 사회에 많이 익숙해져서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 복귀는 불가능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사이에 살고 있는데 3차 산업혁명을 더욱더 확산시켰고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더 가속화시킨 그런 이제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정보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사이버 세상, 비접촉의 사이버 세상이 크게 부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시대가 점점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전 세계 지역에 동시에 왔기 때문에 이전에 있어서 사회의 대전환 같은 경우는 일부 열려있는 분, 뭐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분, 그런 조직에만 먼저 변화가 갔었는데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예외 없이 강요된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역량 가운데서 디지털 도구를 잘 사용하고 이 사이버 세상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게 부상이 됐고요. 사회 여러 가지 인프라, 뭐 도로도 있고 뭐 건물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인프라, 사이버 세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이 급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 사회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심화되면서 동시에 지능정보 사회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현상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에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회마다 윤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윤리가 있지만 특히 기술과 연관돼서 일종의 이제 실천 윤리 쪽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기존의 정보 사회에서도 윤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정보화 사회 또는 정보 사회 윤리가 대표적인 경우가 인터넷 윤리죠.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이제는 없었죠.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생기면서 인터넷 기술의 어떤 특징을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정보 기술의 특징을 잘 분석해 보면 얘들이 좋은 부분들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또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작용 또는 역기능이라고 하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새 윤리의 필요성이 등장을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윤리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정보 사회에서 대표적인 게 인터넷 윤리죠. 그래서 인터넷 윤리는 요 인터넷의 특징, 뭐 네트워크의 특징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보통 4가지 정도의 원리를 꼽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는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 자,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무슨 행동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글을 썼으면 그거에 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인터넷상에서는 역시 보편적인 가치인 정의가 구현되어야 된다. 또 인터넷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면 안 된다. 해악 금지. 이런 이제 아주 간단한 몇 가지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뭐 네티즌의 윤리라든지 또 어떤 경우는 그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이제 통신 공급자, 정보통신 공급자의 윤리도 나오게 되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법이나 제도로 정비를 해 놓은 게 지금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 윤리라고 하면 전통적인 기존 윤리에서부터 자, 이쪽으로 이제 인터넷 윤리를 중심으로 새로운 게 나왔다는 것을 정보사회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왜 이걸 살펴보냐면 이제 정보화 사회에서 지능정보 사회로 넘어가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죠. 여기에서는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 지능정보 사회에서는 요 인터넷이라는 기술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네,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른바 AI죠. AI라는 것이 나와서 매우 유혹적인 특징으로 사회를 바꾸고 있지만 역시 얘도 역기능이 있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시 새로운 윤리가 나와야 되죠. 지능정보사회 윤리라고 하고 기술을 따서 이야기하면 AI 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왜 윤리가 나오냐면 결국은 윤리는 전통적인 윤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따져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논의하는 게 윤리인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인터넷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있지만 사람과 사물 또 내지는 사람과 시간상의 과거, 시간상의 나, 뭐 사이버 세상에서 기록되어 있는 나에 대한 부분과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실 윤리보다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뭐 과거의 문제, 사물의 문제, 그다음에 사이버 공간의 문제, 현실의 공간의 문제만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새로운 지능정보 사회 그리고 확대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그게 이제 오늘 제목이죠. 안전한 공생 그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윤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리 가운데서 정말 이거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겠다라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부분들은 대개 법으로 제정을 해놓습니다. 법으로 제정을 해놓다 보니까 법 가운데서는 이제 그걸 어기게 되면 범죄가 되죠. 범죄가 돼서 이 정부와 사회에서 법으로 정해서 그 법을 어기게 되는 범죄들을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기준인데 우리나라 경찰청의 사이버 안전국 기준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사이버 범죄, 이 사이버 범죄는 결국 그 정보 기술, 그다음에 통신 기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ICT 기술, 쉽게 표현하면 인터넷, 컴퓨터, 뭐 이런 그런 기술들하고 인간이 공생을 할 때 안전하게 공생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관한 부분들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제 범죄로 분류하는 게 사이버 범죄죠. 이 사이버 범죄를 크게 보면은 정보통신망 침해 범죄,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 뭔가 범죄를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거기서 해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서버를 공격해서 그 서비스가 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보통 도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도스 공격, 디도스 공격이라고 합니다. Denial of Service, 우리 한글로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죠. 내지는 이제 악성 코드를 퍼뜨려서 네트워크를 망가뜨릴 수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입니다. 자,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뭔가 또 다른 범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일상에도 사기가 있긴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거고요. 또 사이버를 이용해서 금융 범죄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나 개인 유치 정보를 침해하고, 또 내지는 저작권을 침해합니다.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법 컨텐츠 범죄, 그 내용 자체, 네트워크상에서 사람들한테 제공되는 그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음란한 동영상, 글, 그다음에 사이버상에서의 도박, 자, 게임 컨텐츠인데 도박 컨텐츠죠. 그다음에 사이버상에서 글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명예훼손이라든지 모욕이라든지 심지어 스토킹을 일으키는 경우. 자, 이런 부분들은 크게 사이버 범죄로 구분이 현행법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과 인간 사이에서 안전한 공생을 위해서는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고요.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리에게 정보화 사회가 더 확대되고 지능정보 사회가 더 앞당겨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더불어서 이 사이버 범죄도 똑같이 더 활성화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코로나가 우리 삶에 미쳤던 영향을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점과 같이 연결할 건데요. 첫 번째, 자, 주로 교육에서 보면은 이전에는 강의실 중심의 대면 교육을 했는데 이 비대면 교육으로 변환이 됐죠. 아마 우리 대학생들도 거의 다 느끼셨을 거예요. 코로나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강의는 안 이루어지죠. 그렇다고 강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비대면 교육을 하는 그게 바로 온라인 사이버 교육이 급부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도 참 많이 당황했는데 이런 사이버 교육을 원래부터 준비 안 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하는 교수님들이 참 많으셨어요. 저는 전공이 IT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공 특성상 사이버 강의를 했었는데 주로 강의실 강의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던 사건이죠. 모든 과목들이 다 비대면 교육, 온라인 강의로 바뀌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 교육의 질이 당연히 준비 안 된 분들한테는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뭐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뭐 등록금 반환 요구도 하고 뭐 이런 급물살을 탔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로나가 많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이 방역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 장소에 누가 왔는지 그걸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그 장소에 온 사람 중에 하나가 코로나 감염자다. 그러면 동시간에 그 장소에 왔던 사람들을 다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출입자 명부를 도입했죠. 자기 휴대폰 번호 쓰고 스마트폰 번호 쓰고 이름 쓰고 뭐 이렇게 쭉 해서 개인정보를 종이에다 적게 하다가 그 종이에 적었던 그 종이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유출되면 전부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QR코드를 쓰게 됐습니다. 사실 QR코드가 이전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QR코드를 잘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2차원 바코드처럼 생겼는데
이게 퀵 리스판스, 뭐 즉각 반응한다 그래서 퀵 리스판스 QR 코드라고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알리바바라든지 뭐 많은 그 IT 업체들이 이 QR 코드를 확산시켜서 심지어 중국에 있는 거지도 앞에 이렇게 구걸할 수 있는 바구니 앞에 QR 코드를 게시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그 QR 코드를 찍어서 1,000원, 2,000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게 이제 거지한테 줄 정도로 되어 있고, 뭐 심지어 어느 도시에 가면 신용카드는 쓰지 못하는데 QR코드만 쓰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QR코드가 잘 쓰이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신용카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통한 그 인센티브들이 많죠. 이 신용카드를 쓰면 뭐 돈도 할인해주고 뭐도 할인해주고 기념품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QR코드가 많이 안 쓰였다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QR코드가 많이 쓰이게 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밖으로 못 나가죠, 밥 먹으러. 그러다 보니까 물건 사거나 밥을 먹을 때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배 노동자의 인권 문제, 너무나 가혹한 노동 환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달된 포장지의 재활용 환경 문제 발생하죠. 그리고 인터넷 쇼핑에서 다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정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디지털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시대에 훨씬 편해졌다고 볼 수 있고요. 나이가 드신 분이거나 아니면 이런 디지털 환경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정말 사람 살기 힘들게 만드는 사회다. 그걸 보통 이제 디지털 격차라고 합니다. 영어는 디지털 디바이드라고 하는데, 디바이드가 나누다라는 뜻이죠. 디지털 디바이드. 격차가 심해지죠. 그래서 어떤 글이 올라오게 되면 사람들이 정신 놓고 그 글을 믿어버리면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바뀌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도 제대로 잘 파악을 하자. 그래서 보통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크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글이나 동영상 같은 걸 해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을 잘 쓰느냐, 컴퓨터를 잘 쓰느냐,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어떤 능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세상에서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괜찮은 사람이 사이버 세상에 가면 일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더 코로나 이후에 심각해졌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출입자 명부 이야기를 앞서 말씀드렸죠. 출입자 명부가 이렇게 PC방, 노래방, 출입자 명단. 그래서 보시면 언제 몇 시에 들어왔고 이름이 뭐고 전화번호는 뭐고 뭐 이렇게 써놓죠. 그럼 이거 어디에 쓰이나요? 나중에 종이에 가져가서 주로 마케팅에 쓰입니다. 내지는 신상 털기에 쓰입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하나 가지고 여러분들의 과거 10년의 정보 알아내는 거 쉽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정보보호에서는 그걸 오신트라고 합니다. 오신트. 오신트가 뭐냐면 오픈, 열려있는 source, 어떤 정보의 근원처가 열려있는 데서부터 가져오는 intelligence. intelligence가 지능인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그 국가정보원도 intelligence라고 쓰죠. intelligence.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라는 뜻입니다. 정보. 그래서 신상털기는 뭐냐면 어떤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공개된 공개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오신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신트 기반의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휴대폰 번호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과 인간관계 다 털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상털기라고 하죠. 자, QR코드가 나오다 보니까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피싱이, 개인정보를 낚아채는 피싱이 유행하는데 중국은 이전부터 QR코드를 많이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QR코드를 이용한 피싱을 퀴싱이라고 합니다. 퀴싱. 퀴싱은 중국에서 몇 년 전에 많이 유행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QR코드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QR코드를 찍습니다. 이렇게 보고 찍죠. 그러면 이 QR코드는 주로 뭐로 바뀌냐면 어떤 인터넷 주소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는데 문제는 거기에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사이트로 만들어 놨으면 그 악성 코드가 QR코드를 찍었던 휴대폰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휴대폰 안에 QR코드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네, 그 휴대폰 안에 있는
뭐 카톡, 문자, 그다음에 사진 뭐 등등등 전부 다 바깥에 빼낼 수 있고 심지어 거기는 공인인증서 이런 부분도 탈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모바일 기반의 악성 코드가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퀴싱하고 비슷한 것 중에 스미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미싱. 스미싱은 SMS, 그 다음에 피싱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 쇼핑 많이 하죠. 배달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내가 쇼핑하지도 않았는데 문자가 오는 거예요. 지금 얘가 있습니다. 긴급 재난 자금 국가에서 주기 시작했죠. 긴급 재난 자금 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하고 주소가 나왔습니다. 이 주소를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생겼죠. 요약형으로 되어 있는 주소인데 이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누르면 퀴싱처럼 악성 코드가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옵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김치냉장고를 사셨네요. 김치냉장고 모델은 뭐로 샀고 마치 대우에 있는 뭐 어떤 제품을 산 건데 167만 9천 원 승인 완료. 이러면 갑자기 막 손이 떨리죠. 내가 산 적이 없는데 160만 원이 나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요청일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서 문의하십시오 하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화번호를 딱 찍으면 전화가 걸려야 되는데 전화가 걸리지 않고요. 악성 코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전화가 걸리는데 그게 1분 내 통화료가 막 몇십만 원씩 나가는 그런 사이트 전화로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야 됩니다. 자, 뭐 배송 조회, 배송 조회를 아래로 하십시오. 추석 배송 지연, 배송 일정 확인하세요. 전부 다 가짜죠. 그 다음에 주식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된 유망주,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과의 정보 알 수 있는 사이트 이렇게 유도합니다. 이거 보통 이제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 수 있는 걸 문자로 보내서 밑에 있는 링크 보시면 다 악성 코드 배포 사이트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얼마 전에 유명한 남자 배우들이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다고 막 신고했던 적이 있었죠. 자, 어떻게 주로 해킹당하는지 제가 잠깐 보이겠습니다. 자, 여러 군데 사이트를 가입합니다. 지마켓도 가입하고 쿠팡도 가입하고 11번가도 가입하고 그러다가 이제 조그마한 어느 사이트 하다 보니 유명하지 않은 사이트지만 또 저희한테 가입하시면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말에 속아서 가입을 하죠. 문제는 11번가에 가입하든 지마켓에 가입하든 그 조그만 사이트에 가입하든 주로 계정 이름, 로그인 네임하고 패스워드를 보통은 같이 씁니다. 같은 걸 쓰죠. 왜냐면 다르게 쓰면 본인이 귀찮잖아요. 혼동하고 같이 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첫 번째, 이 작은 회사가 망했네요. 망했습니다. 망하면 자기네 고객 정보도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 않습니다. 너무 팔아 넘깁니다. 옆에 있는 회사한테 야, 우리 고객 DB 안에 한 2만 명 거 고객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마케팅 하는 데 갖다 써라. 주는 거죠. 그래서 2만 개에서 50만 원. 회사 망하는데 50만 원 주고 고객 DB 사준다는데 팔죠. 팝니다. 자, 이걸 사가는 사람이 똑같은 사이트에 있는 사람이면 이제 마케팅에 쓰겠지만 이 해커예요, 해커. 자, 해커가 뭘 하느냐? 여기에 있는 로그인 네임하고 패스워드는 다른 데서도 똑같이 쓰죠. 똑같이 씁니다. 심지어 어디서 똑같이 쓰냐면 요즘 스마트폰에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는 어떤 거냐면 주로 스마트폰에 있는 중요한 데이터나 사진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백업해 주는 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기종을 바꾸면 기변을 합니다. 기변하면 그 데이터나 심지어 주소록부터 시작해서 사진 같은 걸 다 백업받았다가 다시 복귀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가 되어 있으면 그냥 기계 바꾸고 나서 클라우드에 이미 백업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면 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주로 편리와 반대되는 말이 보안입니다. 보안. 편리하면 보안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이 사이트로부터 받았던 로그인 네임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뭘 하냐면 클라우드에 들어가는 거죠. 삼성 클라우드,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 또 구글 클라우드 들어가면 이 당사자의 휴대폰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느낄 때는 핸드폰,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킹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중보안 하라고 그러죠. 이중보안.
이중부하는 뭐냐면 이 클라우드에 들어갈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폰까지 해커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 클라우드는 이중보안을 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자, 사이버 폭력의 무감각화 이렇게 해야겠어요. 에브리타임 에타. 아마 대학생들 대부분 다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대학생들 뭐 거의 반 이상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여기 청년 참가 연대에서 에타에 올라가 있는 혐오 게시물에 관해서 어떻게 대학들이 대응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요구도 하고 설문 요구도 한 적이 있었고요. 한번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본 적도 있습니다. 에타의 게시글을 보고 불쾌함을 느낀 이유, 첫 번째 익명, 막말, 비방, 두 번째 여성 혐오, 세 번째 음란, 정치 편향 뭐 등등등. 이게 최근 2020년 5월 달에 있었던 조사네요. 자, 최근에 요 에타에 있었던 여대생이 자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여기 그래 자살해라고 부추기는 바람에 진짜 자살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 사건이 저희 학교에서 벌어져서 지금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제가 이거 빨리 사이버 인성, 디지털 인성 교육 강화시켜야 된다. 물론 강화한다고 효과가 있을지는 보장 못하지만 안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익명으로 활동하게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약간 그 어두운 부분들이 아주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제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코로나보다 더 앞서서 이야기했던 4차 산업혁명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진전되면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하는 AI가 쓰이게 되면 AI는 이럴 수 있다. 스티븐 호킹, 돌아가신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학자죠. Will AI kill or save humankind? AI가 인류를 죽일 것이냐, 멸망시킬 거냐, 구원할 거냐 라는 거죠. 그래서 AI를 잘못 쓰면 이 기술은 사람과 공생하는 기술이 안 되고 사람을 멸절시키는 기술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스티븐 호킹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누군가요? 네, 전기자동차 테슬라 회장이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죠. 스티븐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 아시죠? 스티브 잡스의 친구이자 라이벌했던 사람이 스티브 워즈니악. 이런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위험을 이렇게 경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2016년에 나왔던 이야기죠. 벌써 한 4, 5년 전 이야기죠. 자, 이러한 우려가 기우였을까? 진짜 근거가 있는 것이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동영상 링크를 잡아놓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이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두 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자동차에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CF입니다. CF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2년 뒤에 아마 벤츠인가 BMW에서 만들었던 똑같은 자율주행차 CF인데 뭐 이거죠. 자율주행 자동차, 이 앞에 있는 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인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 현대 거는 이 귀신 놀라게 하는 모습 때문에 운전자가 기절을 해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유유히 운전을 한다. 뭐 이런 게 현대자동차의 CF였고요. 그 외국 자동차는 앞에 귀신이 나타나서 운전자를 놀래키려고 하니까 운전자가 놀라서 섰어요.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차의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운전자 없이 차가 운전해 온 거죠. 그게 놀라서 귀신이 도망가는. 약간 비슷하죠. 자, 문제는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이 있습니다. 여기 뭐 미국의 그 교통안전국에서 만든 그런 기준도 있고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레벨이 주로 5개로 되어 있어요. 6개는 5개. 0은 이제 자동화가 없는 전통적인 자동차고요. 1, 2, 3, 4, 5.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딱 사라지는 선이 있습니다. 레벨 4가 되면 사람이 사라지죠. 이전까지는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 점점점 많다가 줄다가 레벨 3부터는 거의 줄죠. 그러다가 레벨 4부터는 완전히 이제 자동화됩니다. 지금 2020년도 우리나라의 교통국에서
이거 레벨 3을 허용을 했습니다. 레벨 3까지 판매하는 걸 허용을 했고요. 레벨 4하고 5는 한 2, 3년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자동차가 가다가 자율주행 상태에서 사고를 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죠?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AI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사고와 연관되면 AI가 책임져야 될까? AI를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될까? 아니면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될까? 하는 그런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하나는 구글의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고요. 하나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사고인데, 자, 둘 다 사고가 났습니다. 구글은 버스한테 받쳐가지고 여기 버스가 와서 팍 받았어요. 근데 버스가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게 2016년에 똑같이 일어났던 사건인데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냐면 구글 자동차가 잘못했다. 왜냐하면 얘는 레벨 4로 운영을 했어요. 레벨 4는 아까 보셨겠지만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죠.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버스가 옆에서 잘못했어도 그거를 사람이라면 피했겠다.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피하는 게 맞지. 그걸 못 피하고 받쳤느냐, 이 바보야. 이러면서 이제 차량의 책임을 물었던 판례가 있고요. 여기 테슬라는 운전사가 레벨 3으로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 사진 안 나와 있지만 흰색 트레일러가 이렇게 교차로에 서 있었어요. 트레일러에 이 흰색면이 하늘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자동차가 직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운전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전자 책임이래요. 왜 운전자 책임이냐면 레벨 3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사회에 도입되게 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 때 누가 책임을 질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올해 레벨 3 자동차 안전기준 마련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5년 뒤에 완전한 자율자동차 도입을 시키고 앞으로 35년에는 이 15년 뒤죠. 무인 자율 운행 택시를 도입하겠다.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택시 조합하고 그 타다하고 싸워서 결국은 택시가 이겼는데 이때는 과연 가능할까? 자, AI가 스스로 결정하는데 얘가 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구글이 했던 건데요. 2015년에 있었던 겁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물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물에 대해서 밑에 써 있습니다. 스카이스크래퍼, 마철로, 그다음에 뭐 비행기, 자동차, 자전거, 고릴라. 자, 이거 어떤 흑인 여자친구를 남자친구가 찍었는데 고릴라라고 번역했죠. 이거 문제가 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됐죠. 그래서 잘못 인식하는 거죠. 잘못 인식하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잘못 인식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우리 이제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뒀던 2016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잠을 자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테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챗봇이죠. 챗봇, 대화하는 챗봇을 개발해서 오픈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히틀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마구 이상한 학습을 시켰습니다. 뭐라고 시켰냐면 이거죠. 히틀러 was right. I hate the Jews. 히틀러가 옳았다. 유대인은 나 미워한다. 이런 것들을 막 학습시키니까 몇 시간도 안 돼서 테이가 이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안 돼서 닫았습니다. 약간 히틀러와 유대인에 관한 편견이 있는 AI처럼 돼버렸죠. 위에 있는 거는 구글 AI는 흑인을 고릴라로 갖는 뭐 그런 거 됐고요. 여기 이제 퍼블리카라는 이제 일종의 잡지에서 폭로의 글을 하나 썼는데 이 컴퍼스라는 미 연방 정부에서 그 형사 사건에서 앞에 있는 피의자가 앞으로 범죄를 일으킬 확률 뭐 이런 것들을 계산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로우 리스크 이 사람은 레벨 3, 이 사람은 하이 리스크 레벨 10 중에 10이니까 얘는 풀어줘도 범죄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사람 풀어줘도 범죄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이걸 컴퍼스가 예측을 했는데 실제 퍼블리카에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이 사람은 범죄를 하지 않았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범죄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백인에 관해서는 편견이 있는 거예요. 백인은 범죄를 흑인보다 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컴퍼스가 학습을 해놓은 거였죠. 그런 거에 관한 데이터를 여기 기터브에다가 이렇게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역시 편견과 차별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됐죠. 자,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여기도 보면 이제 애플이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를 만들었는데 이 크레딧 카드에 보면은 보통 사용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사용 한도는 그 사람의 신용도가 필요합니다. 신용도가 좋을수록 사용 한도가 커요. 신용도가 나쁠수록 쓸 수 있는 카드의 사용 한도가 낮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성차별을 했다. 여기 이제 스티브 워지니악이 또 나오는데 이 스티브 워지니악이 나도 당신과 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졌다. The same thing happened to us. 똑같이 우리한테 벌어졌다. 이 앞에 썼던 사람은 뭐냐면 자기 부부가 신용이 똑같은데 애플 신용카드를 만들어 보니 신용 한도가 남편인 자기는 많고 아내인 아내는 적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스티브 워지니악이 나도 똑같다. 이거 애플 신용카드가 이게 인공지능이 어떤 신용도를 자동으로 결정해서 지출 한도를 정하는데 얘가 편견이 있구나. 여성에 관한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이제 아마존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아마존에서도 직원을 채용할 때 인공지능을 썼는데 여성을 차별한다는 논란이 벌어져서 결국 안 썼고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인공지능 스피커죠. 인공지능 스피커. 여기 뭐 아마존에서 파는, 해외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 파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왔죠. 인공지능 비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빅스비, 시리 이런 것들이죠, 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편견이 있는데 은근히 여러분들 혹시 사투리로 경상도 사투리나 전라도 사투리로 대화를 하면 인식 못하는 스피커 상당히 됩니다. 표준어만 인식을 해주죠. 그런 면에서는 차별이죠, 차별. 요즘은 사투리도 됩니다라고 이제 선전도 많이 하는데 학습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차별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고요. 또 인공지능이 뭐라고 결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제 신용등급을 3등급이라 결정을 했대. 3등급. 도대체 왜 내가 1등급, 2등급이 아니고 3등급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담당 직원이 이거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인공지능이 한 건데요. 저희는 설명 못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인공지능이 어떤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편견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설명을 요구해요. 설명을 요구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요즘은 이렇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용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inclusion 내지는 뭐 inclusiven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포용성이라는 이야기는 표준어만 얘가 지원하면 안 되고 사투리도 지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고 노약자들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다 공정하게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포용성입니다. 이것도 공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이죠. 자, 공존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번 조금 심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요 개가 있습니다. 이 개의 종자 아십니까? 우리는 삽살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영구 올드 잉글리시 쉽독 그 양치기 개라고 그래요. 근데 이 개가 한 번은 사라졌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 개를 잊어버렸는데 찾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전라북도 익산에서 아마 벌어졌던 사건 같아요. 063으로 시작하는. 근데 여기 주인이 이제 반려견이 잊어버렸는데 그 동네 사람 한 3분인가 4분이서 어른이 남자분이 이 개를 유기견 길 잃어버린 개인 줄 알고 데리고 가서 드셨어요. 보신탕으로. 나중에 이제 CC카메라 추적해 보니까 찾았죠. 그럼 이제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개를 잡아 드셨던 어른들은 고깃값으로 개고깃값으로 손해배상을 하겠다 그랬고 이 반려견 주인은 무슨 이야기냐 반려견이라 하면 식구인데 당신들이 식구를 죽여놓고 개고깃값을 내미느냐 이건 정신적 배상까지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핫 이슈가 됐습니다. 개에 대한 인식과 공존이 바뀌었죠. 불과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 개에 대해서는 그냥 저 집 바깥에 내놓고 집 지키는 그런 짐승으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족이죠, 가족. 애완견에서 이제 반려견.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부호가 죽을 때 유산을 자기 반려견한테 다 줘서
그 집안에 그 개가 살고 있는 거 TV에 많이 나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인공지능이죠. 이 아이가 이 로봇하고 통화합니다. 이건 로미보란 로봇인데 MIT에서 2013년에 만들었던 로봇인데 에듀케이션, 교육용 오티즘이 뭐냐면 자폐입니다. 자폐아를 위한 로봇이죠. 그래서 얼굴이 좀 독특하죠. 이 자폐아를 위한 로봇들이 계속 여기 보면 나오도 그렇고 마일로도 그렇고 많이 개발이 됐어요. 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로봇은 뭘까요? 로봇일까요? 아닙니다. 친구입니다. 이미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미보 로봇을 사준 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거실에 있는 이 로봇을 청소를 들고 청소하니까 발로 이렇게 툭 밀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자기 친구를 발로 밀었다고, 엄마는 사람이 아니다고 막 싸우는 게 나오죠. 이게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이 공정 관계가 이제 발전하는 겁니다. 개에 대한 인식이 발전했던 것처럼 로봇에 관한 인식이 발전하는 거죠. 자, 소셜 로봇 소피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온 적이 있었고요. 점점 사람 모습을 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 자, 여기는 홀로그램으로 된 게이트박스라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뭐 이런 손으로 만져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홀로그램 안에 있고요. 이 모델들이 처음에는 아즈마 히카리라는 모델을 가지고 썼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모델이 다 바뀌었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이거 일본 회사가 만들었는데 일본계 우리나라 회사인 라인에서 인수를 해서 아마 이제 팔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 정도인데, 이 청년이, 이런 일본 청년들이 퇴근해서 이 게이트박스 안에 있는 인공지능 로봇하고 대화하려고 집에 부지런히 온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EBS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둘이 결혼했다. 결혼식도 했다. 네, 로봇하고 결혼한답니다. 공정관계가 좀 이상해지죠. 자, 중국의 한 사람이 잉닝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결혼하겠다. 차이니스 엔지니어가 메리했대요. 로봇하고. 자기의 휴먼 와이프를 찾는 데 실패해서 로봇하고 결혼했다고. 이것도 프랑스 로봇 과학자가 임무바타라고 하는 로봇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결혼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보니까 반려견한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것처럼 내가 죽으면 내 유산을 요 잉닝한테 상속해 주겠다. 임무바타한테 상속해 주겠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해지는 사회가 됐습니다. 결국은 인공지능을 남용하는 거죠.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지나치게 중독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배우자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이제 사만다 라든지 여기 하모니,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이제 성인 로봇입니다. 배우자 로봇. 그래서 그냥 생긴 것만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와이프와 똑같이 부부로서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해주는 로봇으로 이제 개발했고요. 이게 리얼복스 하모니 3.0이라고 실제 이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얘를 판매하기도 하고요. 이게 판매 가격이 거의 한 1,800만 원? 한 대가 1,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을 이용해서 매춘도 합니다. 로봇 매춘. 헨리, 앙리, 솔라나, 하모니. 그래서 여러분들 뒤져보시면 로봇 성매매 캐나다에 1호가 오픈되어 있고요. 2호를 미국 휴스턴에다가 열려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AI와에 관한 남용, 중독, 오욕, 관계의 이상한 변환들이 점점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해킹. AI 스피커 털립니다. 많이 나왔죠. AI 스피커 털리고 내가 주문하지 않았는데 내 거 AI 스피커 통해서 주문이 들어와서 우리 집 앞으로 짜장면이 50그릇이 배달되고 그런 경우 많이 생기고요. 올해도 한 대학 연구소에서 그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장 잘 팔리는 AI 스피커, 우리나라에서 팔린 AI 스피커 검사를 해봤더니 보안 허점이 한 300개 이상씩 존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AI가 문제가 아니라 AI가 스피커랑 연결되잖아요. 이제 이게 스피커가 일종의 사물 인터넷인데 그러니까 사물이죠. 그런 사물 자체가 컴퓨터 기능이 있는 경우에 거기서 이제 뚫리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은 AI 문제라기보다는 AI와 연결된 장비의 문제라고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죠. 그냥 AI 스피커의 문제로 그냥 보고 있죠. 많은 서비스를 인공지능이 해놓죠. 실버 케어, 노인분들 물도 갖다 주고,
환자들, 요양원에서 환자들, 그다음에 할머니 머리도 빗겨주고. 그런데 자, 이거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할머니를 해코지하고 환자를 떨어뜨리고 상상하기 힘든 공격을 하죠.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를 전부 해킹해서 길에게 쏟아 부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구글이 2017년에 워터마킹을 없애는 인공지능을 앱을 개발했어요. 여기 워터마킹 있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뺐습니다. 똑같이. 자, 여기 워터마킹도 보이십니까? 똑같이 다 빼냈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잘못 쓰거나 나쁜 목적으로 쓰면 이렇게 저작권 침해도 벌어지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겁니다. 도로 표지판에다가 특정한 예를 들어 이걸 이제 그 적대적 패치라고 하는데 adversarial patch라고 그럽니다. 붙이면 이 스톱이라는 글자를 자율주행차가 못 읽어요. 다른 걸로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바나나가 있는데 바나나 옆에다가 이걸 갖다 놨더니 인공지능이 바나나라고 안 읽고 랍스터라고 읽습니다. 랍스터. 보통 사람을 인공지능이 인식하죠. 두 사람인데 사람 앞에다가 이렇게 adversarial patch, 적대적 패치를 붙이니까 이 사람을 인식 못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도로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니까 자동차가 가다 쓰지만 이 사람은 그냥 통과해서 치고 지나가죠. 물론 본인이 이렇게 할 리 없죠. 이걸 이 사람한테 씌우겠죠. 죽이고 싶은 사람한테. 도로 표지판을 바꾸겠죠. 사고를 내고 싶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구글의 듀플렉스라는 건데 옆에 있는 링크를 한번 가보시면 데모가 나옵니다. 어느 미용원, 헤어 디자이너 숍에서 이제 실제로 사람이 전화를 받죠. 근데 인공지능이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합니다. 여행. 언제 날짜가 좋다, 뭐 시간 어떻게 바꾸겠다 그런 거 하는데 다 예약이 다 됩니다. 이쪽 사람은 이쪽 인공지능인 거 전혀 인식 못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보이스피싱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큰일 나죠. 사장처럼 목소리를 흉내내서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의 오용과 악용이 결국 안전한 공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자, 없는 사람의 얼굴들을 만들어냅니다. 엔비디아, 여러분들 뭐 게임용 GPU 보드 생산하는 유명한 회사죠. 그래서 스타일겐 2 이렇게 만들었는데 존재하지 않는 얼굴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있는 얼굴을 합성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얼굴들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영화 배우가 요즘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성이 가능합니다. 좋게 쓰면 그런 거죠. 근데 나쁘게 쓰면 이제 페이크 앱 이런 것들이 얼굴 합성해 주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요 감독이 오바마 대통령 얼굴 합성했던 거,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연설을 요 AI가 합성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K-팝의 아이돌들이 전부 음란물에 주인공으로 얼굴이 더빙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악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글을 자동으로 써줍니다. AI 라이터라고 해서 제가 I want to use AI tool as well. 나는 AI 도구를 잘 쓰고 싶어 라고 그랬더니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막 글들을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굉장히 편한 시대가 됐죠. 편한 시대가 됐지만 이걸 악용하게 되면 이제 가짜 뉴스도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적극적으로 악성 코드를 배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이 딥라커라는 거가 2018년에 그 해커들이 모이는 컨퍼런스 블랙햇 USA 2018에서 IBM이 발표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AI가 사람 얼굴을 인식을 합니다. 얼굴 인식하는데 보통 때 특정한 사람이 아닐 때는 뭐 정상적인 동작을 하다가요. 특정한 사람이 오면 갑자기 이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죠. 바이러스를 퍼뜨리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딥라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AI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온도, 특정한 여건에서만 악성 코드나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죠. 이런 지능정보사회의 윤리가 필요하고 그게 바로 AI의 윤리인데 이 AI는 인터넷 윤리와 좀 다르게 개발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발자가 윤리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개발자 윤리라는 게 대단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개발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 내지는 도입자도 윤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윤리가 필요하죠. 오용이나 남용이나 악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그 AI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내지는 코로나를 통해서 앞당겨진 그 새로운 시대에 이 기술과 AI 같은 기술과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주제가 바로 새로운 윤리, AI 윤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만들었던 서울 팩트라고 하는 윤리인데요. AI의 특징을 분석해 보니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술처럼 AI는 결국 인류의 번영을 위한 기술이고 결국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죠. 다른 기술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류 번영을 위한 거니까 공공성을 지켜야 된다. 이제 윤리에서 공공성을 요구하는 거죠. 두 번째, 사회가 변화되면은 이득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책무성 이야기 나옵니다. 책무성.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다음에 AI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게 있어요. 얘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하고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성. 그다음에 얘가 똑똑하죠. 도대체 신용 등급을 왜 2등급, 3등급으로 정했는지 얘는 아는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럼 모른 채 넘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투명성이 나옵니다. 투명성. 그래서 공공성, 책무성, 통제성, 투명성, PACT라는 그게 우연히 영어 단어하고 똑같은데 영어 단어의 계약이라는 뜻인데 서울 팩트라는 인공지능 윤리를 개발했고요. 제가 이제 거기 위원장을 맡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석 교수님도 이 연구에 같이 참여하셨고요. 그래서 이 원칙들 몇 가지가 있지만 뭐 그것까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이 되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성, 구성원 모두한테 이익, 발전, 복지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책무성, 이해 당사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통제성, 인공지능은 어떤 환경 가운데도 제대로 동작해야 되고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 투명성, 인공지능의 모든 행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며 설명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 조금 어려운 주제까지 갔는데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됐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 바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립니다. 정보화 사회가 더 심화가 되는 바람에 정보화 사회 역기능들이 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더 심화되어 있고요.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앞당겨졌고 AI에 관한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환경이죠. 그래서 이런 첨단 기술들과 안전한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술에 관해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가질 수 있는 역기능이 뭐고 부작용이 뭔지에 대한 고려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존한다고 그럴 때 사람과의 공존이 수평적이지 않고 항상 수직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기술은 인간을 위해야 된다. 기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면 안 되고 인간을 위해서 기술이 존재해야 된다. 이게 수직적 공존이죠. 그거를 전제로 하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혼하는 거를 이 관점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항상 윤리적인 고찰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어떻게 보면 윤리는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비윤리적이게 돈을 벌었다가 나중에 망한 사람, 망한 회사, 망한 국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것, 처음부터 윤리적인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사람하고 안전한 관계에서 공생을 하는 기술만이 그게 바로 이제 윤리적인 기술이고요. 그게 가장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기술이고 공존의 키다라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핵심입니다. 네, 이상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